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그동안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던 제가 엄청난 일을 겪고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여러모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 싶지만 세상에는 가끔 정말로 쉽게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이 있었던 탓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한 일은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후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어요. 남자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 그 시기에 아버지는 저를 위해 참 많은 희생을 해오셨고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런 아버지마저 제가 결혼하고 일찍 돌아가시며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정을 알지 못하고 자랐던 제게는 모정보다는 부정이 더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저는 늘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성애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제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엄마가 될지 늘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사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안 해본 일이라도 잘할 수 있다며 용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당연한 일인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엄마가 없이 자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혼자 어렵게 키우신 장남이라 더 기대가 크셨던지 왜 하필 제가 남편의 짝인지 이해를 못하셨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처음부터 반대당하며 하게 된 결혼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탓에 결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괴롭히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도 괜히 제가 자격지심에 주눅이 들은 탓인지 어머니와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이나 대면대면한 사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고부관계는 차라리 먼 사이가 낫다 얘기했지만 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던 저는 그게 늘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쉬움은 비교가 될 동서가 시집을 오면서부터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식구 많은 집안의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동서는 막내딸답게 애교도 많고 표현도 많았고 그런 성격 덕에 저와 달리 시어머니에게 참 살갑고 애교 있게 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동서 애교에 웃으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무뚝뚝하신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싶었고 어머니가 동서를 막내딸처럼 살갑게 대하시는 걸 보며 괜히 나와 비교되고 부러워서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동서처럼 했더라면 되었을 일이지만 저는 성격이 모난 탓인지 동서처럼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동서처럼 할 수 없더라고요. 그 덕에 동서가 어머니와 가까워질수록 저는 어머니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 제가 어머니와 가까워지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을 하고 4년 만에 아이를 가지면서였어요. 결혼하고 한참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유난히 조심스러운데 하필이면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려서 정말 꼼짝없이 집에만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매일 눈물바람이었어요. 보통 임신을 하면 친정이 기대기 마련인데 저는 엄마도 안 계시고 직전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어디 마음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출근한다고 하루 종일 저를 챙기지도 못하고 저는 혼자 빈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가 걱정되었는지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한번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음식을 챙겨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가, 힘들지? 그래도 안 들어가도 조금 먹어봐라. 임신할 때는 엄마가 잘 먹어야 해요. 애가 못 먹게 다 버텨도 엄마가 먹고 버텨야지. 어머니는 당신께서도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 고생이었다며
친정엄마 없는 저를 대신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남편도 모르는 제 입맛을 쏙쏙 맞추셔서 잔뜩 준비해 오신 많은 음식에 저는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오랜만에 거하게 밥도 먹고 그 힘든 입덧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어머니를 달리 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신다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걸 보니 그게 다 제 편견이었다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며 시어머니와 점점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그런 제게 친정엄마 대신 산후조리까지 손수해 주시며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친정엄마 품을 모르던 제게 시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은 눈물 날 만큼 감사한 일이었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안 뒤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던 저는 어머니께 정말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실 때는 무조건 달려갔고 요리조리 요령 피우는 동서 대신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큰 며느리 노릇도 잘하려고 했었어요. 남들은 왜 사서 시집살이를 하느냐며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만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많다 생각했기에 어머니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가까운 것은 동서가 아닌 제가 되었더라고요. 동서는 일 때문에 바쁘다, 친정 때문에 안 된다, 핑계가 있어도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도 이만하면 좋은 며느리라 생각하며 내심 마음을 놓고 지냈습니다. 저도 그 사이 둘째까지 낳고 애들 키우고 일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전처럼 어머니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는 못했어도 마음만큼은 늘 어머니를 걱정하고 신경 쓴다 생각했죠. 자식들 없이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이 되면서도 저는 당장 코앞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늘 나중 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정정하게 사실 줄 알았는지 나중에 돈 벌면 큰 집 사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런 어느 날 혼자 지내시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 근래 일 때문에 애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던 차에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시니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기다리다 못해 연락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 괜히 죄송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식구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식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웠던 저는 동서에게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며 식구들이 다 모일 날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 없이 딩크로 사는 동서가 주말에는 약속이 있었는데 번거롭게 되었다며 저더러 들으다는 듯 툴툴거리기는 했지만 그런 동서의 투정 정도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인지 묻는 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나더러 암이라 그러는구나. 폐암이란다. 말기라 그러더구나. 폐암이요? 아니 어머니가 담배를 태우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폐암이래요. 그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환자한테 막 알려주나요? 원래 보호자가 같이 가서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시동생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지 어머니께 자꾸만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못 믿을 얘기라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 앞에서조차 모든 걸 포기하신 듯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얘가 새새벽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얘기 듣겠다고 바쁜 자식들을 데려가겠냐? 괜찮으니 그냥 말해달라 했지. 나도 내가 왜 폐암인지 모르겠지만 담배 한 번 안 피운 여자들도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
뭐 불 앞에서 가스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는데 어쩌겠니. 나도 처음에는 천식이 도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설마 폐암 말기까지 간 줄은 나도 몰랐구나.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요즘 암이 뭐 옛날 같나요?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글쎄다. 병원에서는 3기도 아니고 말기인 게 심각하든 말하던데 항암만 해보자 하기는 해도 거기서도 그게 희망차게 말하진 않더구나. 내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뭐 얼마나 대단히 기대가 있겠니.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워놓은 마당에 더 욕심 부리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고 동요하지 말아라. 그러라고 얘기 꺼낸 거 아니야.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알려야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니까. 나도 이제 와서 자식들 고생시키거나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사신다뇨? 뭘 혼자 사세요? 항암 치료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던데. 앞으로 간병이도 필요할 거고 옆에서 살림 챙기고 식사 챙기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아무리 어머니가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라 해도 아픈 몸을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하시려고요. 그래요 어머니, 왜 또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둘이나 있고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저희가 설마 아픈 어머니 혼자 두겠어요? 제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런 말씀 말고 앞으로는 병원 치료받으실 것만 신경 쓰세요. 제가 꼭 어머니 살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간병이고 도움이고 필요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동안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사셨던 어머니가 말년에 병까지 얻으시고도 자식에게 마음 편히 기대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시어머니가 바보 같고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장사하시면서 아들들을 혼자 키우셨던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그 좁고 오래된 식당 부엌에서 가스 냄새 맡아가며 일을 하셨던 것을 알았던 저희로서는 폐암의 원인이 혹시 거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가스 연기가 폐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걸로도 폐암에 걸리는 여자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병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평생 고생하신 탓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그리 넉넉한 사정이 아닌지라 누구 하나 선뜻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간병비를 대거나 직접 어머니를 챙겨야 할 텐데 저희도 맞벌이하면서 자식 둘을 키우는 상황에 금전적 여력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간병비는커녕 당장 누구 하나 일을 그만둘 사정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집도 없이 자식 둘 데리고 남의 집 이사 다니며 반전세를 살던 형편이었으니 말이에요. 동선에는 아이는 없지만 서방님도 장사하면서 불안할 때가 더 많을 테니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가 쉬운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고 직접 간병을 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동서야 워낙 자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동서도 서방님도 둘 다 우물쭈물하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어머니에게 걱정 말라 말을 해놓고서는 뒤늦게 현실 생각이 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툭 터놓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계신 시어머니 속은 얼마나 상하실까 싶은 생각에 결국 제가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다. 나 정말로 니들한테 부담 줄 생각 아니래도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가 어머니 직접 모실 거예요. 여보, 당신 일은 어쩌려고? 일이야 잠깐 쉬어야지. 돈 주고 간병이 쓰는 것도 불안해. 괜히 간병이 있어서 마음 불안하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어머니 챙길게. 어머니도 그게 좋으시죠? 나는 정말 괜찮대도 그러네. 일 다닌 내가 무슨 간병을 한다고 그러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형님이 그러시다면요 저야 감사하죠. 저도 틈틈이 도울게요 형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게 되었고 저는 곧장 회사에 퇴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언제 돌아올지 기억 없는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잠시나마 휴직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제 자리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일을 그만두면서 나중에 복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생활비는 어쩌야 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저도 전혀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덕분에 한동안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 일이니 당연한 일이라며 혼자 외벌이하는 고생도 자처하겠다 했지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생각했던 제게도 그런 결정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고생은 뻔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동생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미안한지 제게 몇 번이나 연락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수, 진짜 미안해요. 제가 형수한테 다 떠넘긴 건 아닌지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습니다. 형도 그렇지만 저도 형수한테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사정 나아지면 어떻게라도 도울 테니까 당분간은 좀 고생해 주세요. 온 가족들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운 통에 제가 시댁에서 상주하며 지내느라 아이들 얼굴 볼 새가 없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겨서 내심 즐겁기도 했었어요. 간병이라고 해봤자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고 아픈 어머니 챙기는 것 뿐이었기에 별로 힘든 것도 없다 싶었죠. 아프신 어머니 두고 행복했다고 하면 안 될 말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던 시간들이 여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차려 먹고 TV를 보고 도란도란 수다를 떠는 게 제가 늘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는 TV에 나오는 모녀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한 집에 살며 티격태격하면서도 떨어질 줄을 모르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계셨으면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제게 그런 풍경은 꿈같은 상상뿐이었어요.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못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받았지만 단둘이 시간을 보낼 겨를은 별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덕에 어머니와 오롯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속을 모르니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 들고 챙긴다고 고생하겠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들이 전부 좋았습니다. 물론 매번 항암 치료받을 때마다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만큼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와 조금만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괜히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아마 아시고부터 삶의 미련을 다 버리신 듯 해탈하신 몸이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더 버티시게 하기 위해 안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는 민간요법일지라도 어떻게든 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도해보고 여기저기서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구해다가 어머니께 해드렸었죠.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어머니는 유난이고 고생이라며 싫어하셨지만 저는 그런 억지를 부려서라도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어머니는 삶의 미련이 그리 많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항암치료도 자식들의 권유에 겨우 결정하셔서 그러신지 매번 결과를 들으려 병원을 갈 때마다 혹시나 기적을 바라는 저와 달리 어머니는 내일 당장 떠나도 아쉽지 않으신 표정으로 계시기만 하셨었죠. 그런 어머니가 저는 괜히 더 걱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미련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아득바득 버틸 수 있을 텐데 벌써부터 저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시면 어머니가 일찍 떠나신 게 아닐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꼬시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즈음 제가 로또를 사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매번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며 어머니를 살살 꼬셨던 저는 어머니가 매주 기대하시기 위해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집안 경제를 걱정해서 혹시나 싶은 이런 천금을 기대했던 것도 있지만 로또가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라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로또를 사고 보면 왠지 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주 동안 두근두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어머니께 번호를 받아 로또를 샀습니다. 어머니, 여기 중에서 번호 6개만 좀 골라주세요. 이게 뭐냐? 복권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 왜 나더러 골라달라 그래? 어머니가 골라주시면 당첨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 얼른 골라주세요. 아유, 내가 무슨 운이 있다고. 이거 6개가 다 맞아야 당첨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제가 이 번호로 로또를 사올게요. 그리고 저희 매주 같이 맞춰봐요, 어머니. 어머니도 맞을지 안 맞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 궁금은 하다만 이게 될 리가 있나? 에이, 그건 모르죠? 근데 혹시 만약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 내가 돈이 뭐 필요하겠니? 그래도 어머니가 골라주신 번호로 사는 건데 맞으면 어머니 몫이잖아요. 하시고 싶으신 거 생각해 두시면 좋죠. 혹시 당첨이 되거든? 내가 그거는 다 주마. 진짜요? 정말 저 다 주시려고요? 그래, 너 다 주마. 내가 그동안 우리 큰며느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뭐라도 해줘야지. 지금도 이 늙은 노인네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는데 내가 널 보면 미안하고 짠해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고 고맙다, 아가. 저도 벌써 자식이 둘이고 40이 넘었는데도 절더러 아가라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버티시면서 남 걱정할 겨를이 없으신 분인데도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는 로또가 되면 모두 제 몫이라며 어떻게든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게 당첨될 거라 생각도 못 하시면서 제게 뭐라도 선물해주고 싶으신지 어머니는 매번 정말 신중하게 번호를 불러주셨죠. 저는 그렇게라도 어머니가 버티시기를 바라며 언젠가부터 저와 어머니에게는 매주 로또를 사고 당첨을 확인하는 것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이게 될 리가 없다며 무심하시던 어머니도 언젠가부터는 매주 저와 TV 앞에 앉아 하나하나 번호를 체크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셨습니다. 당연하게도 맞히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았지만 묘하게 긴장되는 그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덕분에 한동안 웃음 지으시던 어머니의 웃음 덕분인지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듯 보였지만 그런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기암을 이길 수는 없는 건지 어느 날부터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걱정을 지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동서는 주말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았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참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는 이때에 꼭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건지 싶었거든요. 동서, 이번 주도 바빠? 예, 그렇네요. 왜요? 저한테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머니 괜찮으실 때 자주 얼굴 보고 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서방님은 가게 열기 전에도 오시고 틈틈이 오시는데 동서만 안 오니까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어머니가 동서를 워낙 예뻐하셨잖아. 그야 자기가 사장님과 왔다 갔다 하기가 싫겠지만 저는 월급 받는 입장에 시간 한 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형님도 직장생활 해보셨으면서 저 이해 못하세요? 그건 그래도 거기도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일은 좀 줄이더라도 어머니 좀 뵈러 오면 안 될까?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진짜로 여력이 안 돼요. 저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형님. 안 그래도 마음 불편한데 왜 형님까지 저한테 부담 주세요? 어머니도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희 남편도 별말 안 하는데 왜 형님만 자꾸 그러세요? 그래, 알겠어. 나도 강요는 아니야. 제가 동서를 불러다가 어머니 간병을 시키던가 부려먹겠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어머니가 평소 동서를 참 예뻐하셨기에
막내딸 같던 동서가 보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서 얼굴이라도 비췄으면 했던 거였죠. 저희 어머니 성격에 자식이 보고 싶다고 한들 강요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저도 어머니 걱정에 어쩔 수 없이 오지랖을 부리고 말았네요. 동서는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며 짜증스러워했지만 그때는 저도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서는 얼굴을 까마울 죽음이 되어서야 가끔 서방님과 함께 나타나곤 했었죠.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고령의 몸으로 항암 치료하는 것부터가 모험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어요. 어쩌다 우연일지 기적일지 모를 일이 저희에게 꼭 벌어지기를 바랐었죠. 매주 로또를 사면서 혹시나 1등이 되면 어쩌지 하는 기대처럼 저는 매번 어머니가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라셨지만 결국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종이 다가왔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병원에 있기에 온 식구들이 그날 밤 어머니의 병실을 지켜야 했죠. 평소였더라면 저 어머니가 TV 앞에서 로또 번호를 하나씩 맞춰봐야 할 날이었지만 그날은 그럴 겨를도 정신도 없이 어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게 내심 아쉬우신지 저한테 TV를 봐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시가 아까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소원대로 TV를 켜드렸습니다. 마침 다른 식구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터라 그때 병실에는 저 어머니 둘뿐이었어요. 덕분에 어머니와 저는 곧 헤어짐을 앞두고 있을 그 상황에서도 여느 때처럼 작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번호가 1등에 당첨되고 말았던 것이죠. 놀란 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 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행복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적이란 게 있는가 보다. 내가 일찍 떠나더라도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행운이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고 빌었더니 정말로 행운이 찾아간 모양이야. 아이고 나도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뭐 하나 해줄 수가 있구나. 아가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필요한데 잘 쓰거라. 기운도 없으시면서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얘기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억 로또가 당첨된 것은 누가 뭐래도 기뻐야 할 기적이었지만 사실 그때 저는 그깟 돈보다는 다른 기적을 바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그런 소원을 비셨는지 몰라도 저는 수십억 로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몇 년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랬는데 하늘에서는 제 소원보다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비로소 소원을 이루셨던 그날 하루를 더 넘기지 못하시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저는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가시지 말라 수없이 외쳐봤지만 이미 떠나신 어머니는 돌아오실 수가 없으셨고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 빠진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 나누었던 로또 당첨매의 결과를 잠시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기에 저도 로또 생각은 한 겨를도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으로 가며 시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했고 그날 병실에서 어머니와 확인했던 로또는 시댁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괜히 집에 두었다가 애들이나 남편 손에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는 시댁에 잘 보관해 두기로 했던 거죠. 남편에게는 장례가 끝나면 말할 생각에 그때는 그 로또의 정체를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기에 그게 없어지거나 별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례가 모두 끝나고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위해 시댁을 찾은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시댁이 누가 왔다 간 것처럼 물건들이 어질러 있고 서랍이 죄다 열려져 있어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광경에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에 없어진 건 딱히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폐물도 그대로 있고 감당할 만한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대체 뭘 뒤져서 가져간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저는 없어진 물건이 무엇일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없어진 로또 용지를 발견한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로또 당첨의 사실을 전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누가 로또 종이를 가져간 것 같아. 내가 어머니랑 매주 로또를 사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 해체 당첨이 됐거든. 근데 여기 서랍에 로또 넣어둔 게 없어. 남편은 로또 당첨 사실에 당연히 놀랐고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로또 종이를 가져갔을지 걱정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날 병실에 누가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그날 그 병실에 다른 사람은 분명 없었다 싶었어요. 그때 순간 오래된 달아두었던 시댁의 현관 CCTV가 기억났습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남편이 달아두었던 거였는데 현관만 비추는 카메라라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었죠. 그래도 그게 범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저희는 그 카메라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저는 놀라서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워낙 오래전 달아둔 구형 카메라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모자를 뒤집어 쓴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걷는 걸음이며 뒤통수가 영락없는 저희 동서더라고요. 남편은 설마 동서는 아닐 거라며 괜한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 했지만 저는 그게 동서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어떻게 알고 로또를 훔쳐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반구 없이 도둑질을 한 것이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끼리 로또 때문에 고소하고 경찰서에 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막 어머니를 보내드린 제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동서와 서방님을 시댁으로 불러 다 같이 사자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에게는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로또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로또가 없어진 제가 난리를 피우는 기색이 없자 동서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건지 뻔뻔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로또 이야기를 꺼냈죠. 동서, 어제 시댁에 왔다 갔었어? 예?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 누가 왔다 갔는지 집이 어질러져 있더라고. 어머, 도둑 든 거 아니에요? 신고나 하셨어요? 아니, 신고나 할 필요가 없었어. 범인이 누군지 알거든. 여기 영화리 CCTV 있는 거 동서는 모르지? 예? CCTV라뇨. 여기 그런 게 있었어요? 동서 시집 오기 전에 달았던 건데 워낙 구형이라 화질은 별로 안 좋아. 근데 거기에 동서가 딱 찍혀있지 뭐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가족끼리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찍혔다뇨. 저는 여기 온 적도 없어요. 왜 갑자기 생사람을 잡으세요? 없어진 건 뭔데요? 뭐 가져간 게 있긴 해요? 사실 내가 어머니랑 로또를 샀는데 말이야, 그게 당첨이 되었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서랍에 잘 넣어놨었어. 장례 끝나면 동서한테도 말하고 다 같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없어졌지 뭐야? 근데 그걸 동서가 들고 간 것 같아서. 어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라니까요? 그 로또든 뭐든 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봤자 요즘 당첨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형님 다 하세요. 전 필요 없으니까. 그래? 동서는 정말 로또에 욕심 없어? 나는 몰랐네. 요새 로또 얼마 안 된다 그러긴 해도 그게 보통 사람이 평생 가도 쉽게 만져볼 수 있는 돈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돈에 욕심이 없다니 동서도 참 대인배다. 그럼 동서는 정말 욕심 없는 거지? 로또 나중에 찾아도 딴 말하기 없기야? 그렇다니까요? 괜히 사람 의심이나 하지 마세요. 동서는 제게 직접 증거가 없다 생각하는지 자기는 로또에 관심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저로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동서는 서랍에 고이 들어있던 그 로또가 당첨 로또인 줄 알고 가져갔겠지만 사실 당첨되었던 회차의 로또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번호가 똑같았기에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동서가 너무 아니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자신만만한 동서 앞에서 진짜 로또 당첨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동서가 욕심 없다니 참 고맙네. 그럼 이 당첨금은 우리가 다 가질게. 괜찮지?
뭐예요? 없어졌다더니 형님이 그걸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 도둑이 다른 회차 종이를 가져갔더라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게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첨된 종이를 다른 데다가 놨었거든. 서랍에 있던 거 가짜야?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동서는 눈앞에서 당첨금을 놓쳤다 생각하는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지금 저를 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님이 다 하시려는 거고요. 동서는 욕심 없다며. 원래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기도 하고 나누는 것도 내 마음이지? 가족끼리 이런 게 어딨어요. 당첨됐으면 나눠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형님 몫이에요? 어머니가 불러주신 번호로 산 거라면서요. 그럼 어머니 유산이고 공평하게 나눠야지. 양심도 없이 그걸 꿀꺽하려고? 동서, 이건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지킨 나한테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동서가 그날 병실에 서 로또 당첨된 거 엿들은 거라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해주고 가신다며 좋아하셨잖아. 나더러 쓰라고 하신 돈인데 거기 동서 몫이 왜 있어? 처음에는 저도 혼자 욕심을 부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니 당연히 동서네와 공평히 나눠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몰래 로또 당첨 사실을 듣고 도둑질을 하며 시치미를 떼는 동서를 보니 그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끝까지 어머니께 찾아오지도 않고 무심했던 동서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자기 몫을 내놓으라며 고소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형님 혼자 며느리예요? 내 몫이 왜 없어요? 안 나누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억지야. 동서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굴도 안 비쳤잖아. 잠깐만요. 그동안 얼굴을 안 비췄다니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정이 매주 엄마 찾아갔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아니요. 동서는 그동안 서방님 오실 때나 가끔 따라왔지 매번 바쁘다고 혼자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순간 시동생이 놀라며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따져 묻더군요. 당신 그동안 매주 엄마 찾아뵌다고 집 비웠잖아. 그럼 그동안 어디 가서 뭘 한 거야? 아니 나도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딴짓한 건 아니야. 일 때문이면 일한다고 그러면 되지. 엄마 만나러 간다 핑계 댈 일이 뭐가 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서방님에게는 어머니를 간병하러 간다고 하고 매주 집을 비웠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뭘 했을지는 뻔히 예상되는 일이었죠. 결국 동서의 로또 횡령 덕에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며 그 일로 동서를 의심한 서방님은 결국 동서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시댁에 오지도 못하고 바빴던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외도 때문이었더라고요. 어디 감히 아픈 시어머니를 팔아서 바람을 피고 다녔는지 그 죄를 제대로 묻고 싶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동서가 받을 수 있는 죄는 이혼뿐이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그 와중에도 로또 당첨금이 아까운지 소송을 하니 많이 했었지만 이미 법적으로도 동서의 몫은 없기에 의미 없는 발악일 뿐이었네요. 그 뒤로 시끄러운 일들이 정리가 되고서야 저희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서방님께 절반을 나눠주려 했죠. 그런데 서방님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엄마 형수한테 준 선물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걸 받겠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혼자고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형이랑 형수는 애도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시고 전부 형수 몫으로 쓰세요. 덕분에 저희는 그 돈으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었어요. 가끔 로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던데 다행히 저희에게는 좋은 결과만 있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제게 주신 감사한 선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어머니를 기리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